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정말 손석희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할 때 네. 나는 그때 딱 봤어. 이건 저널리스트 한 35, 6년 동안 이 언론계의 잔뼈가 굵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것은 가짜다. 가짜다. 이건 완전히 조작이구나. 이 자체가. 그런데 내일 조선일보가 이걸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인데. 네. 왜냐면 대한민국 언론이 조선일보가 가는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따라가니까. 예.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그게 관건이다. 그런데 100% 따라갈 거다. 큰일 났구나. 그게 뭐냐면 제가 2016년 6월 달에 3년간의 집거를 마치고 나와서 6, 7, 8, 9, 15개월 동안 소위 말하는 이제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네. 이럴 때예요. 네. 근데 그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대구에서 윤창중 토크쇼를 했어요. 네. 완전 인산일을 이뤘는데 탄핵 전에요. 네. 10월 22일에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정치적 시련. 그때 탄핵 얘기 안 나왔을 때, 최순실 얘기 안 나왔을 때. 근데 완전히 고전하고 있을 때예요. 총선도 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시련의 뿌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건 유승민에서 출발한 거다. 응? 그 헌법 1조 1항 떠들고 그렇죠. 이럴 때. 이 모든 불행.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은 어디서 출발했냐? 유승민에 출발한 거다. 근데 헌법 1조 그 이야기에 출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나는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뭐 좀 해보자.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투철한 사람을 나의 첫 번째 인사로 기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자라고 윤창중을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으로 임명하자. 가장 먼저 여기에 시비를 건 게 누구냐? 유승민이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몰랐네. 유승민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창중은 극우 인사다. 극우라는 거야. 저희들이 못하는 걸 한 사람은 극우고. 극우인 거예요. 절대 좌파들은 윤창중을 극우라고 안 합니다. 절대 극우라고 안 해요. 우파 보수파리들 있잖아요. 위장 보수들. 저들이 하지 못하는 거. 예컨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 태극기 세력을 향해서 홍준표가 뭐라고 해요? 김성태가 뭐라고 합니까? 태극기 세력은 극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좌파한테 극우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다 보수들이. 그 사람은 극우다. 응? 유승민 대표가 그랬군요. 유승민이가 그랬죠. 유승민이가 대표? 전 대표. 존경합니까? 아니야, 존경 안 해. 존경 안 하고. 전 대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예상 못하게 한 방 맞은 거야. 근데 나는 지금도 두고두고 내가 이 땅을 치는 사람이 뭐냐면 나는 누구와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주먹 이런 것도 좀. 나는 한 번도 게임에서 져본 적이 없어. 내가 달려붙은 게임에서. 근데 이번에 대고 내려가면 이 게임은 난 이긴다고 봐요. 나는 이기지 않는 게임은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뭐냐면 내가 이걸 딱 받으려고 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도리가 안 도리가. 우리 집사람이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이제 공직자의 길을 걷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위해서도 조용히 해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와가지고 당신 문제라고 해서 반격하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옳긴 뭐라. 인간이 되는 사람한테 그런 거 있어야지. 거기서 그냥 작살을 냈어야지. 돌이켜보니까. 네, 돌이켜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밀린 거야, 정말. 천추이 아니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좋아졌단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게 화근이 될 거라고는 나는
몰랐다고 보는 거죠. 뒤돌아보니까 그러네 또. 네? 예. 그런데 인수위 대변을 하는데 그때 인수위원장이 김용준 네. 전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예. 그 양반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러 네. 통인동에서 네. 당선자 시절에 네. 이렇게 오시는데 현관에서 우리가 이제 복도에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네. 그 김용준 그 위원장 인수위원장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나보고 네. 대변인 유승민이가 뭐라 한 거 혹시 기사 보셨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 말고 인수위원장의 김용준 뭐 대변인의 윤창룡 이렇게 시키니까 그걸 또 유승민이가 착살낸 거예요. 김용준은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소신이 없어가지고 직언을 못할 것이며 윤창중은 극우이기 때문에 저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손님 찾아오시네. 아니요, 예. 손님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김용준 그 헌재수장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이 처음 얘기예요. 그 유승민의 아버지가 판사고 네. 이 양반도 판사인 거예요. 아버지끼리 또. 그래서 유승민의 아버지 유수 의원하고 김용준이가 친구관이야. 그 집에 가서 고스톱 치고 다 한 거예요. 네. 유승민을 알아요. 그럼 나도 한 얘기가 어떻게 해서 친구의 아버지 친구한테 무색무취에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냐.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하더라고. 연세 드신 분이. 예? 그러셨겠네요. 참 기가 막힌 얘기야. 어떻게 보면 친구 아들놈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왜 젊은 판사 때 가서 보면 겨다니고 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김용 커가지고. 그러면서 나보고 대변인 내가 이거 한마디만 대변인한테 좀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자기가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자기도 반성한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선대 본부장을 했고 부본부장의 유승민이었다는 거야. 예. 근데 대선 때 그 많은 회의를 했는데 유승민은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 이거. 네? 처음서부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복이 될 그 위장으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심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불행이 싹 들었던 거죠. 이 정권의 불행이. 그래. 박근혜 정권의 불행이. 예? 우리는 이제 줄이 가다가 의견이 달라져서 그랬다고 생각을 이제 천만의 대부분들이 말씀이에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짧은 기간인데도 그것을 추적해서 쓰는 기자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뭐 무슨 마치 저 누구냐 저 유승민이가 무슨 안중근 의사처럼 뭐 이게 속 쏘고 뭐 던진 사람처럼 말이지. 그렇게 하고 본인들 행사를 하는데 참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물며 미국, 일본에서도 막 출범하는 이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비수를 날리는 사람은 그건 매장을 시켜버리죠. 그렇죠. 매장을. 반대파에서도 하물며 반대파에서도 안 그러는데 허니문 네.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말하는 측근이 네. 거기서 비수를 꽂으니까. 그건 정말로 그런 일이 야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친구를 향해서 철학 없는 무색무취한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건 인격 모독이거든. 그렇죠. 응? 그리고 윤창중이가 극우라고 하는 것도 거의 인격 모독이에요. 막말로 무슨 뭐 수류탄 까고 던지는 놈처럼, 내가 무슨 뭐 저 비행기 납치하는 놈처럼 그렇게 사람을 매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건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응? 아무리 자기가 뭐 하다 하지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대구 동구을에 출마를 했을 때 어떤 경우냐면 이회창 씨가
막말로 이회창 그 총재님이 아버지 유수호 의원하고 절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 응? 예. 그래가지고 유승민이가 KDI에 있다가 네. 비례대표를 받을 때 예.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비례대표를 시켜준 거야. 그렇죠. 예. 근데 대구 동구을에서 그 보궐선거가 되니까 예. 그때 박근혜 대표지. 예.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이 유승민인 거예요. 예. 비례대표만 해도 참 어마어마한 건데 지역구를 주잖아요. 지역구를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그때 박근혜 대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선거를 다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금바지들. 금바지를. 예. 응?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왜 대구를 지정했냐면 대구 시민들, 대구의 그 이른바 애국적인 시민들이 정말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영남권이라는 데는 이 소위 말하는 6.25 때 낙동강 사투에서 선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건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일성, 김정은 세상 된 거죠. 된 거잖아요. 예? 우리 지금 김정은 밑에서 지배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가 낳은 인물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마 항쟁 부산에서 일어난 거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그야말로 심장이 영남권인데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음덕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참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위상이고 노무현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참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고 있는 새말뚝까지 박았더라고요. 새말뚝까지 받고 네. 어? 내버려 두잖아요. 뭐 새말뚝 그렇게 받아. 그렇죠. 네. 그거 조사도 안 해. 그거 일주일은 박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사도 안 해요. 다 CCTV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럼요. 공중에 날라와가지고 드론으로 박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뭐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공격을 받을 때 TK 정치인들이 옹호는커녕 앞장서가지고 그런 정치적 이 구렁텅이에 쳐넣은 거 아니에요, 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영남권이 보수 우파를 찍지 않으면 보수 우파 정권은 영원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좌파 정권이 이해찬 말대로 50년, 100년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있어요. 그건 뭐냐? 영남권에 집중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영남권 사람들이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면 대한민국은 숫자적으로 영원히 보수 우파 정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충청도와 강원도가 똘똘 뭉친다 해도 이건 지역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연한 정치 현실이죠. 엄연한 정치 현실. 그래서 내가 여기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선이라는 건, 첫 번째 인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석희가 그렇게 할 때 나는 주저없이 결심했어. 근데 역시 아침에 딱 보니까 조선일보가 그냥 도배질을 했더라고. JTBC 손석희 그 보도를 갖고서 10배, 20배를 확대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우병우를 잡으려고 2,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윤단 폭격을 했잖아요. 네? 야, 그때 저도 속았어요. 네. 제가 지금 와서 반성하면 그런 직관이 없었어. 그 야구 태블릿 PC에서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뭐 수정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조선일보가 받아가지고 그냥 대문짝만 하니까 그걸 믿고 아니 어떻게 최순실이가 감히 대통령의 원고를 수정해? 이런 괘씸한 게 있나? 이렇게 흥분을 해버렸어요. 그 직관력이 없어가지고 조선일보 믿고 믿을 수밖에. 제가 또 그때는 조선일보 또 TV조선에서 방송하고 그렇지, 있으니까 방송하지. 모사에서 막 토부를 나오니까 그래 그런 줄 믿어버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는 이봉규 TV 반성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해본 네. 더 이상 이 땅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짓밟혀본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 의해서 다시 짓밟히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네? 웬만한 정신력이면 네. 그때 아마 이게 실례합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아마 자살하거나 그때 그 정도 난도 그러니까 노무현 노회찬이 자살하잖아요. 자살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떠서 어디 저기 딴 이민 가다가 아니면 정신 돌았거나. 돌았거나. 강한 거야 멘탈이. 그 정도. 내가 왜 돌아? 아니 그러니까 멘탈이. 난 강했어.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고 억울해서 내가 약간 자살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억울해서 정신병자가 될 수 없겠다는 거. 내가 어느 날 텔레비를 봤는데 누구라면 알 수 있는 정신과 의사예요. 네. 종편에 나오는 인간인데 딱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윤창중 같은 케이스를 정치적 사이코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이코. 완전 나를 미친놈으로 보더만. 사이코로. 권력을 잡으면 무한정으로 자기의 욕망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미친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결심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만약에 정신이 돌아가지고 저런 인간한테 가서 내가 진료를 받는다는 건 나는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아마 그 3년 동안에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공황장애도 왔었고 우울증도 왔었고 네? 정신분열도 왔었고 다 온 것 같아요. 느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걸 나는 약 하나 먹지 않고 다 견딘 사람이야. 약 하나 먹지 않고. 그거 왔었구나. 오죠. 왜 안 오겠어 그거. 갑자기 예컨대 죽을 것 같은 공포.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이 세상에 오로지 나만 있을 것 같은 공포인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도처럼 오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계단에서 확 뛰어내릴까 하는 뛰어내릴 충동도. 중독. 오죠. 확 뛰어내려. 오죠. 그런데 이제 야 근데 또- 말씀 죄송한데 바람 빼서 죄송한데 네. 사모님이 위대하시네. 그- 그거 옆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상투적인 얘기 하지 마. 상투적인 얘기인가? 어? 아니, 애처가네, 그건 애처가. 상투적인 이야기야. 아니 애처가로 소문. 진실을 모르면서도 어? 그 진실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좀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예 하세요. 뭐.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이봉규 네. 박사 지금 스타디오 아니에요. 네. 지금 제 집사람이 저랑 같이 지금 이 지하 주차장에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오셨죠. 여기까지도 오셨었죠. 네. 예. 근데 집사람한테 이 주차장을 들어가면서 예.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지하 주차장이 예. 당신한테 내가 처음 얘기를 하는데 2013년 5월 11일 내가 윤창중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예. 수십 대의 그 추적하는 카메라를 언론사 차량을 따돌리고. 다 따돌리더라고. 우리 그 기사가 네. 그날 처음 오신 분인데 엄청난 장이 운전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 그 양반이 다 따돌리고서 들어간 데가 어디냐? 여기에? 바로 요 지하예요. 야 여기가 또 역사적인 현장이네. 예. 이 박사님. 예 죄송합니다. 그 상처를 함부로 긁는 게 아니에요. 나 상처가 그랬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네.
이 운전기사가 이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내면서 이제 다 빼돌려가지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내가 사실은 내 사무실이 경희궁에 아침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 빌딩에. 아, 예. 야, 이런 수가 있구나. 어? 내가 뭐 방송 막 출연하고 이럴 때 윤창중 관람사장을 할 때 그 사무실이 이렇게 여기였어요. 야, 이런 수가 있구나. 그 운전기사가 쫙 속도를 내서 들어가길래 내가 거기서 근데 기사는 이제 어디 갈 줄을 모르는 거지. 후유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기사분한테 기사분하고 또 어떤 경호해 주신 분이 앞좌석을 탔어요. 그 내가 또 차를 빌려 타오는 거예요.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죄송한데 내가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다. 응? 그러니 그랬더니 저희들이 나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 내가 여기서 담배 좀 피워야겠다. 그때 제가 담배를 필 때예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담배를 근 2갑이 다 되도록 폈어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그때 내가 뭐라고 어떤 주제를 갖고 내가 생각을 했냐면 한 1시간 정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죽을 거냐 살을 거냐. 응? 아마 엄청나게 이 언론이 나를 공격할 거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할 거다. 자, 만약에 내가 죽을 각오를 그러니까 죽기로 한다면 지금 딱 나가서 내가 죽자.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죽지 않기로 하고 죽지 않고 이 시련을 견디기로 결심한다면 절대 죽지 말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소위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살 경우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노무현이가 이래서 죽었구나. 노무현이가 아마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하자 이거야. 그러나 그거보다도 수십 배 수만 배 엄청난 아마 이 장문으로 가짜뉴스로 이 인간을 매장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 죽겠다. 네? 왜 안 죽느냐? 왜 안 죽느냐? 나랑 결혼한 내 아내와 우리 자식들 때문에 못 죽겠더라.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공격을 받고 이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살아줘야겠더라고. 이들을 위해서. 가족이 살리신 거네. 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뭐냐면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 뭐 당신 왜 그랬어? 또는 아버지 왜 그랬습니까? 뭐 밖에 나기 창피합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내가 아마 했을 수도 있네. 내가 아마 어떤 생각을 할 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 아니지, 제 집사람, 제 아내와 아들 2명이 아버지가 내가 말한 그 기자회견의 그 내용을 100% 이상 난 신뢰하고 봤어. 신뢰했어요. 100% 이상. 네. 그게 힘이 됐구나. 그래서 두 아들은 아무 흔들림 없이 자기의 목표를 다 이루었고 그 3년 동안에. 근데 저희 아내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학교도 그만두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네. 그렇죠. 네. 뭐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뭐 기자들이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 중학생 애들한테 마이크를 대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거나 이제 나는 이제 이 혹시 이것을 이제 우리 저 이범규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정말 절망해서는 안 된다.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응? 나는 이건 그 말할 자격 있어요. 네, 내가 정말 그런 걸 겪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걸 정말 신은 인간이 견딜 정도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인간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네. 대구의 동구의 그 근거지를 본부를 만든 거는 복수의 칼날은 복수는 아니. 절대 복수가 아니. 복수 아닙니까? 복수도 아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 나름대로 네. 대국적인 나는 지금 대한민국을 내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거다. 갖다 바친 상태에서 그것 보세요. 내 말이 맞았습니까? 한 건 그건 무책임한 거다. 때는 늦으리지. 때는 늦으리다. 나는 지금 이렇게 가면은 갖다 바친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한 번도 미래 예측이 정치적 미래 예측이 제가 실수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 정말